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토요 미스테리는 좀 색다른 걸 가져와 봤어요. 그동안은 해외에서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잔혹하고 또 미스테리한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조선왕조실록에 실질적으로 들어있었던 내용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27년 8월 20일 거리의 한 사나이가요, 알 수 없는 물건을 지고 가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그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형상이긴 했는데 뼈와 가죽이 정말 찰싹 붙어버린, 저게 사람이야? 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형조판서 노한이었죠. 노한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고요. 즉시 대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왕이었던 세종에게 고합니다. 길에서 한 노복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건이 사람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가죽과 뼈가 딱 달라붙어 있어. 이게 사람인진 모르겠으나 놀라서 물으니 그것이 바로 지편전 응교 권채의 첩이라 들었습니다. 권채가 그녀를 미워에 가둬서 이 지경에 이뤘다고 하는데 그의 잔인함이 심히 심하다 하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이 즉시 자세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지편전이란 곳은 어떤 곳이죠? 자, 지편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진이 뜹니다. 지편전은 쉽게 얘기해서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책을 집필하는 곳이 지편전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식이 있고 아무래도 또 지편전 학자라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권채라는 사람이 한 여자를 미워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자, 이 사진은 그때의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 사진으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죽과 뼈가 붙어버린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여자였을까요? 덕금. 덕금은 지편전에서 일하고 있는 권채의 종이었습니다. 권채와 그 일과적을 조사한 결과 아주 무시무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권채는 당시 최고의 문장가로 뽑힐 만큼 학문이 깊고 매사에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채가 덕금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덕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권채의 아내 정씨가 있었어요. 권씨의 아내 정씨는요, 이 덕금에게 강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덕금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뵈고 싶었죠. 그런데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집을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위독하신데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요. 하지만 평소에 덕금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정씨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소녀된 도리로서 찾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금은 주인 정씨의 허락을 얻지 못한 채 잠시 집을 떠나게 되죠. 자, 그렇게 덕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정씨가 아주 화가 났어요. 감히 네 년이 내 말을 어기고 집을 떠나? 자, 정씨가 이때부터 머리를 쓰게 됩니다. 정씨는 자신의 남편 권채에게 여보, 당신이 사랑하는 이 덕금이라는 여자, 그 계집애가 말이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며칠 집에 안 들어오더라니까. 아마 그 남자랑 어디 몸이라도 섞으러 간 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평소에 몸 굉장히 반듯하고 학식이 깊었던 권채였지만 이 사실에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질투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덕금이 돌아오자마자 덕금의 머리채를 다 잘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덕금을 구타하기 시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덕금의 왼쪽 발에 족쇄를 채워서 조그만한 방에다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 권채의 가족들은 아주 잔혹하고 변태적으로 덕금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부인 장씨가 덕금을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씨의 몸종이었던 또 다른 녹비가 마마, 칼로 죽여버린 시신은 소문도 쉽게 나고 금세 누군지 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서히 고문하면서 병들고 말라 죽게 만들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장씨는 자신의 몸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그만 방에 감금되어 있는 덕금을 그대로 굶어 죽이기로 합니다. 굶어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녀에게 구타를 행하죠.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덕금이가 말해요.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 장씨가 배고프더냐. 저기 먹을 게 있지 않느냐. 네가 네 몸에서 나온 저거 하고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자신의 배설물이었어요. 아니, 정확하겐 덕금의 배설물이요. 덕금은 조그만한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 안에서 똥오줌을 다 가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족쇄로 풀고 있는 여기에서는 갇혀있고 그 반대쪽에선 똥오물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덕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배설물을 먹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굶주린 덕금은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보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오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물 사이에 막 구더기가 껴있는 거예요. 구더기는 벌레예요. 그래서 질겁을 했죠. 그랬더니 장씨가 덕금이 가랑이 사이와 항문을 바늘로 찌르면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니년이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네 오물을 안 먹어? 하면서 거기를 바늘을 콕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결국 덕금은 어쩔 수 없이 그 구더기와 함께 자신의 오물을 먹게 됩니다. 덕금이 그렇게 몇 달 동안 갇힌 채 매일매일 고문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갔어요. 마침내 그녀는 완전히 앙상한 몰골로 굶어 죽은 시체가 돼버렸죠. 정말 뼈가죽과 가죽과 뼈가 그냥 붙어버린 미라 같은 형태로요. 그랬더니 장씨가 말합니다. 내년이 이제야 죽었구나. 여봐라, 갖다 버리거라. 그런데 덕금이 사실 쓰러져 있는 상태였지만 죽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죽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신을 잃고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여자가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것을 누군가가 발견했고 그 버려진 시체를 가서 보니까 목숨이 붙어 있었고 너 누가 이랬느냐 하니까 권채네 종입니다 해가지고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됐고 이게 조선 왕조 실록까지 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권채 집안의 종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왕이 당시에 이 집현전 학자로서 권채를 굉장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권채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어요. 그는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믿던 사람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의금부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의금부라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찰, 검찰 이런 경찰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든 사건은 정씨만 저지른 거야. 부인 정씨만 저지른 거고 남편 권채는 사실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대요. 왜냐? 권채는 그동안 집현전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런 진술은 다른 남자 종,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종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권채와 정씨, 부인 정씨와 종들과 이 사이의 증언들이 다 엇갈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정씨의 여종인 녹비, 덕금, 권채 말이 다 달라요. 뭐 덕금도 이제 하는 말이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이 세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권채, 정씨, 이 덕금 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엔 종이 주인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이 그것에 대해 조사할 수 없게 만든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분이 천한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고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의 악법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있으니까. 자, 얼마나 덕금은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 결국 권채는요, 덕금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의금부가 이걸 밝혀내고 나서 뭐야 이 사람! 아주 글만 배웠지? 세상에 덕이라고는 부끄러움이라고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렴치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권채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채는 곤장 80대, 그리고 정씨는, 장씨, 부인은 곤장 90대의 처벌을 받았어요. 권씨가 정씨보다 조금 더 낮은 처벌을 받은 건 권씨가 정씨에게 속았을 뿐이고 덕금의 잔인한 처벌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지를 받아서 더 이제 적은 곤장을 맞은 건데 그것도 뭐 10대 낮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그는 활동을 했을까요? 네. 그는 곤장 80대를 맞고 이후에도 당당하게 집현전에서 학자로서 활동을 계속해갑니다. 실제로 권채는요, 유능한 학문적 재능을 보이긴 사람이긴 해요. 많은 저작을 남겼고 나라에서, 조정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는 상태였고요. 몇 개월 동안 이 여종, 덕금에 대해서 잔혹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만 빼면 사실 그는 완벽한 학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권채는 이 사실을 모른 게 아니죠. 모른 것이라고 혐의가 인정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처신했다는 건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는 조선시대 최악으로 손꼽히는 강금 사건에 연루된 학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참 세상 이치가 웃겨요. 권채가 남긴 책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인간의 예절과 도리에 대해서 쓴 삼강행실도의 서문을 쓴 사람이에요. 당신이 인간의 예절과 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지는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하겠죠. 게다가 우리나라 한문학의 걸작선을 모아서 편집한 동문선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까지 그의 글이 등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권채는 이후에도 왕성하게 학자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늘이 도운 건지 그는 40살이 돼서 급사하고 맙니다.